동방무역을 통해 아시아에서 건너간 수많은 문화와 문물 역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전역을 변화시켰다. 이스탄불에서 시작된 커피점은 유럽 카페 문화의 모체가 됐고, 아시아의 차와 커피는 사색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17세기 황금시대로 꼽히는 이 시기 동안 네덜란드는 회화 분야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다. 렘브란트와 루벤스, 베르메르, 블루마르트, 이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주는 찬란한 문화의 토대 위에서 세계 회화의 혁명기를 열었다. 영국과 네덜란드라는 세력은 그 17세기 초부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걸 설립을 해서 해양 진출을 계획하게 되고, 그러한 해양 진출로 인해서 결국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네덜란드 입장에서 본다면은 17세기에는 많은 무역 이윤과 함께 활발한 항해 활동, 세계 진출을 해옵니다만 17세기 이후부터 무역 적자 손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영국은 그 반대급부를 타고 다시 세력을 팽창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 4대 명문 중 하나인 라이든 대학, 이것에 한국학연구소가 있다. 당시 파견, 하멜로 이어지던 교류의 끈이 끝내 이어지지 못함을 아쉬워해서일까, 한국에 관한 많은 자료와 함께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지금 그 조선인들이 일본에 이곳에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있다. 조선인들을 이렇게 전라도의 표류인이라는 제목으로 예, 풍랑을 만나 예.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의 초상화가 남겨져 있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나가사키에 수차례 난파되어 온 조선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표류인들을 보고 그린 그림이었다. Dit zijn in Japan aangespoelde vissers of handelaren die een bepaalde tijd daar moesten doorbrengen voordat ze weer naar Joseon, Korea terug werden gestuurd. Dat was niet zo makkelijk vanwege het gesloten grenzenbeleid van zowel Japan als Korea. Dus vandaar dat ze daar enige tijd doorbrachten. In die tijd zijn dit soort tekeningen gemaakt door de Japanse tekenaar van Siebold. 19세기 말, 시볼트는 한국인들의 의복이나 장신구는 물론 신체적 특징과 관습, 그리고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 관찰하고 이를 책으로 남겼다. 하멜 표류기를 제외하고 그때까지 유럽인이 조선인을 직접 관찰해 작성한 최초의 기록인 셈이다. 오늘날 선진 문화를 누리고 있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해양 문화가 꽃을 피웠던 시절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백제, 가야, 발해에 이어 한국의 해양 문화가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통일신라 시대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해상왕 장보고가 있었다. 강력한 군대와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부를 축적해 동북아시아 해상무역권을 장악한 장보고. 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잇는 삼각중개무역을 석권하며 찬란한 동아시아 해양 문화를 꽃피운다. 신라인들은 배를 만드는 기술과 항해술이 매우 뛰어났다. 신라 배들은 산동반도에서 신라 땅까지 2, 3일이면 닿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에는 암해자, 즉 뛰어난 항해사를 비롯한 많은 선원들이 탔으며 이들은 다양한 해양 도구를 사용했다. 일본인들이 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라인들을 고용할 정도였다고 하니 신라인들의 항해 능력은 생각보다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안전한 바닷길과 짧은 항로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뛰어난 항해 능력은 곧 해양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다. 네, 먼저 군사적인 문제인데요. 청해진을 설치하고 당시 황해와 동중국해 또는 남해 바로했던 해적들을 소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의 묘지인데요. 쭉 중국 지역과 통일신라 지역 그리고 일본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 즉 중개무역을 하면서 장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양문화의 발달인데요. 장보고 선단은 특히 조선술이 발달한 사람들이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황해와 남해 물길을 가장 잘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통해서 동아시아는 해양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비단 통일신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당나라 그리고 일본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문화의 어떤 개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주로 송, 원, 아라비아, 일본과 해상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때 개경에 이르는 관문인 예성강 입구 병난도는 각국의 상인들이 몰려드는 국제항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또한 몽고연합군과 함께 일본 원정을 떠났던 고려는 서너 달 만에 만든 900여 척의 군함을 거느릴 정도로 해상 활동이 활발했다.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던 해양 문화는 조선시대를 맞아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우리 민족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때까지는 해양활동이 활발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문화는 오히려 우리가 제일 발달했는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해양문화가 천시가 되고 결국 해양문화 발달하지 못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멸망을 가져온 큰 원인이 됐습니다. 해양문화를 천시했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세계관이 역동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사회가 산농, 공상, 해양 이런 식으로 해서 해양을 가장 천시하다 보니까 결국 해양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고 해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 즉 경제활동에 중요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친 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결국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라든가 주변 지역들과 교류와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양문화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중국 지역과만 폐쇄된 상태에서 선택된 정보만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 변화에 어두웠고 그다음에 대응 능력을 상실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요인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당했고 그다음에 운영화 사건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개항을 당하고 식민지 상태까지 이른 것입니다. 남방의 적재장군, 네. 남방의 서복, 북방의 흑제장군, 네. 북방의 경남 서복. 사천시 죽동면 가산리. 중요 무형문화재 제73호인 탈놀이가 한창이다. 내가 양반인데 양반도 잘 먹나? 양반도 잘 먹는다. 파괴승에 대한 조롱, 양반과 관료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처척관계의 폭로를 통한 봉건적 가족 제도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가산 오강대 놀이.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가산의 한 바닷가에 괴짝이 표류해왔는데 그 안에 탈과 놀이 대사가 쓰여있는 문서가 들어있었다고 전해진다. 새로운 문화의 탄생은 이렇게 어느 날 어느 순간 바다를 통해 흘러들어온 낯설고 새로운 것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어 왔던 것이다. 내가 호랭이 잡아먹는 담보다 담보. 큰일 났다. 내놈 영가 내가 목은데 목은도 잘 먹나. 지금 그 2조 마립에 난강 하루에서 개짝이 하나 딱 떠내려왔는데 우리 선친들이 그 개짝을 주워서 늘어보니까 가산오항대 달과 극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선친들은 그걸 해득을 못해서 목심으로 근데 거기에 서울 한양에서 개항을 오신 양반이 있기에 그 양반의 배에 있더만은 가산오항대에 달과 그 극본이 가산오항대 달놀이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전례에 156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항해와 표류가 가져다준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다. 바다를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항해와 표류. 그 속에는 예고 없는 실패와 약속되지 않은 만남, 예기치 못한 인연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인류의 해양문화 속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항해와 표류. 그것은 곧 새로운 문화, 운명과의 조우였다.
세계 역사의 변곡점은 수많은 항해와 표류가 일어났기에 가능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온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무대가 되어온 바다.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살아 흐르며 또 다른 항해와 표류,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고